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수요일에는 복잡한 뉴스 속 정치권을 향한 촌철살인, 정치적 참견 시점으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후폭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당내 부동산 관련 기구를 띄우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편 사법개혁안을 두고 여야의 설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여당이 사법개혁 입법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개혁안은 사법 해체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는데요. 다소 낮아진 국정 지지율이 정부 여당의 개혁안 추진에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전국 현안들 네 분의 패널들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복잡한 뉴스 속 한마디 보태고픈 분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내 말씀 한 가지 더 드립니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 꼭 받아주시고 KBS 열린 토론 잘 듣고 있다고 답변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 이슈가 최대 이슈가 되는 양상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이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 이 시장의 우려가 컸었는데 실제로 상당한 관심도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고 발언해서 상당히 논란을 낳았는데 오늘 민주당이 사과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장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민들이 주고 계시는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는 태부적했고요. 주무부처 차관으로서 많은 분들이 나는 당장 집을 어떻게 살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대출이 막히고 규제가 되고 그러니 어떻게 하란 말이냐에 대해서 그때 그러면 시장이 안정되면 그때 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 시장의 수요자분들께는 한가하게 들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지 않을 도리가 없고 때문에 네. 민주당에서도 일단 한준호 최고위원이 또 국토위 소속이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또 많은 이제 뭐 국감이나 이런 일정들이 있어서 이 현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 의견을 청취했던 걸로 보이고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고위공직자라면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신뢰와 연결되고 이제 직결된다라는 것을 좀 엄중히 새겼어야 된다라고 입장을 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냐 이런 이제 기자들의 질문이 있을 때 수석 네. 대변인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의 어떤 우려 그리고 질타까지 다 안고 대안 마련을 또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강전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상경 차관이 직접 사과를 냈더라면 더 나았을 텐데라는 반응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이상경 차관 같은 경우에는 이 발언도 부적절했는데 본인은 또 강남에 갭 투자를 해서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 이게 드러나면서 지금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강남이 아니라 분당이죠. 판교.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께서는 이제 부동산이라는 게 단순히 정책적인 것을 넘어서서 우리 국민에게 부동산은 병역, 입시와 더불어서 굉장히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예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문제의식을 느끼니까 한준호 최고위원이 최고위 회의에서 이야기를 한 건데 적어도 만약에 당에서 사과 메시지가 나오려면 당대표 정도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최고위원으로서 그리고 국토위 위원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당의 입장이다라고 확인을 해준 거에 불과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급한 불은 끌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감정에 대한 해결 이런 것들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 교수님, 이 부동산 이슈가 상당히 부각되는 모습인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상경 차관에 대해서 대장동 패밀리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된 것이었으니 자신은 그 반대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기존 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과 다를 바 없이 수요 억제책을 내놨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우선 한동훈 전 대표의 그 말은 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이상경 차관의 말을 비판하면 되는 것이지 뭐 대단히 잘못된 발언이죠. 이상경 국토부 차관의 발언 자체가. 근데 이 부분을 또 바로 대장동과 직결시켜가지고 물론 이상경 차관이 이제 그 대학 교수하다가 그 캠프에서 부동산 정책을 관장하고 있었잖아요. 네, 경기도 도시계획전문위원을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차관으로 임명이 된 사람인데 아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른바 대장동 사건에 이제 연결시키라는 것 같은데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부동산은 부동산 있는 그대로 사법은 사법 있는 그대로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자꾸 여기 정치 논리가 들어가면 또 이게 오염된다고 보는데 근데 이게 이제 10월 15일 날 대책에 관련돼서는 이게 나름대로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민주당이. 대출 억제하고 이제 토지 거래 허가지역을 서울 전역으로 이제 포함시킨 거 아니에요? 경기도 12곳하고. 근데 전 예. 서울 전역을 똑같이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너무 이게 탁상공론이라고요. 제가 서울시가 많잖아요. 25개 군데. 이게 차이가 커도 너무 커요. 되게 일반적으로 서울의 집값이 비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울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요. 너무나 이게 지금 관료들도 그렇고 일반에서도 똑같이 취급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렇다면 아주 특정 지역 지금 강남 3구인가요? 거기하고 용산이 묶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이 그걸 묶었다가 푸른 다음에 올라간 점도 분명히 있어요. 서울시장이. 근데 서울 전역으로 토지거래 허가를 묶어 놓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정책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보고 대출 억제는 조금 이제 민주당의 아니 그 야당의 비판이 과한 게 있는 게 제가 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15억의 집을 살 때는 이제 6억까지 대출을 받고 15억 이상의 집은 이제 4억까지 가능하고 20억 이상의 집을 살 때는 2억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금액별로 차등화되어 있습니다. 네, 차등화되어 있는데 이걸 야당에서 아예 청년 서민들은 집을 사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전부 정치 놀이로 접근하는 게 너무 강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정책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지고 이렇게 전부 분별 없이 했느냐로 비판하면서 이 대출 억제가 나누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억제되면 집을 정말 실수요자가 집을 못 사는 거란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같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도저히 부동산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나름대로 방안을 냈는데 이게 또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대 정권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부동산 정책엔 답이 없어요.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공급 대책을 하는 게 맞죠. 근데 공급 대책 늘리면 강남에 50호 아파트 내려갑니까? 안 내려가거든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린 그 단기적인 거, 중기적인 정책, 장기적인 정책, 사회구조나 교육 정책 관련해 가지고 근데 그런 것과 없이 무조건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여당은 여당 또대로 또 옹호하기 바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이거는 볼 때 있는 그대로 이거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이제 그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낸 정책인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급 대책 어디다 내놓습니까? 지역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강남이 때로 붙든 거 아예. 그렇게 해야 집값이 잡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공급 대책 늘린다. 이게 너무 보면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강남에 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되겠어요 이거. 그리고 아까 제가 이상균 차관 얘기 나오는 1호 쿠토즈 이찬진 금감원장 얘기 나오고 금융감독원장. 그런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니까 영 있습니까? 명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같이 고려돼야 됩니다. 네. 박명 교수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비판 발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이상경 차관이 결국 대장동 관련해서도 그 연루된 게 사실이고요. 따라서 그 또 이분이 기본적으로 그 부동산 그 개혁론자거든요. 따라서 그 개발이익 환수제라든가 불로소득 차단, 환수, 부동산 개발이익 공공 환수 뭐 이런 걸 계속 주장해 왔던 분이고 또 기본주택에 대해서도 어떤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를 제공했던 분이기 때문에
또 학교에 계시다가 이제 그 차관으로 이제 발탁이 되셨는데 이 부동산 정책이 최 교수님 말씀대로 사실 이게 뭐 비방이 없는 상황인데 임기 4개월의 네 번째 대책, 물론 저기 공급 대책을 제외하면 부동산 규제와 수요 억제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세 번째 대책이 되겠죠. 네. 매달 지금 대책이 나오는 거고 또 이걸로 끝나겠느냐? 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은 세제까지 가지 않겠냐고 걱정하는 상황인 걸 보면 앞으로도 이 주택 정책 또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책임질 분이 지금 내로남불 논란에 가장 휩싸인 거거든요. 이분 재산이 50억이 넘는데 그중에 40몇 억이 지금 부동산이라는 거고 예. 아까 그 15억 전세를 끼고 결국은 집을 샀다라고 하는 거는 갭투자 그게 갭투자지 다른 게 갭투자가 아닌데 누군 하고 누군 못하게 했는 거냐라고 하는 난 했으니까 이제 하지 말라고 하는 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인다는 부분 그런 면에서는 이게 그 최 교수님 표현에 영이 서겠느냐라는 거는 지금 구윤철 부총리도 그렇고 이찬희 금감원장도 그렇고 지금 관련된 분들이 결국 자기들은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사람들이 받는다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이제 정책의 신뢰나 이게 과연 그 믿음이 가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과를 하려면 본인이 그것도 대리 사과라는 것도 뭐 당이 뭐 이 캄보디아 가서 사람들도 구해오더니 이제 그 사과도 대리한다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상당한 그 이재명 정권의 그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네.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특히 이제 서울을 포함한 이제 수도권이 될 텐데요.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 수요 대책으로 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설정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보유세 부분입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재산세, 뭐 종합 부동산세가 될 텐데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낮다. 인상 필요성을 언급하시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인간적으로 보유세가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도 있는데 지금 여당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전에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라고는 입장을 피력한 바도 살짝 엇갈립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근데 지금 그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이제 보유세가 세금이잖아요. 이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권에서는 이 세금 문제를 건드리기 대단히 애매한 거예요. 구윤철 부총리가 자신도 뭐 상당히 이제 뭐 부동산을 뭐 비싸게 갖고 있는 것 같던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구윤철 부총리 얘기는 보유세를 좀 올리고 양도세를 좀 깎아주자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근데 저도 뭐 주변에서 숱하게 저도 이 부동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전 부동산 얘기 들으면 잘 모르니까 그냥 눈만 껌뻑껌뻑 있는 편인데 하도 들은 게 많아서 저도. 근데 우리나라 양도세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이거 팔면 너무 차익이 강남 아파트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자꾸 강남 말씀드려서 안 되는데 그게 제일 이제 핫한 이슈니까 사실 집과 그러면 강남과 땅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자꾸 제가 유난히 많이 강조하는 것 같은데 제 주변에 너무 많이 봐서 그래요. 근데 이걸 지금 양도세를 너무 높으니까 아파트를 갖고 있다가 저절로 오른 거예요. 그야말로 그 아파트 소유주들은 죄가 없죠. 뭐 투기한 것도 아니고 가만히 오른 건데. 예. 근데 보유세 내라고 하면 억울하다 이런 얘기 맞는 얘기고. 또 그래 정부에서 보유세 올려서 팔려고 하니까 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이 뭐 10억 20억 나니까 그 세금을 왕창 때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양도세 높으면 못 팔아요. 그 이러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정부에서 양도세 좀 낮춰주고 그래서 팔게끔 출구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차익이 좀 남더라도 당신들이 가져라. 저절로 오른 거니까 그 대신 만약에 능력 있으면 갖고 있는 동안 보유세를 좀 내라. 그럼 난 다음에 팔 때 양도세를 깎아주니까 그거 보유세를 속된 말로 상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고 누가 팔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볼 때 전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구윤철 부총리와 김윤덕 장관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봐도 정부에서도 그런 말에 또 여당에서도 동조한 사람이 있을 것 같은데 내년에 선거인데 특히 한강벨트나 이런 데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거기 지역구든 여당 의원들이 많거든요. 그거 찬성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정치 논리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땐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통령도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 이랬잖아요. 이 10월 15일 대책이 그저께부터 실시됐는데 어젠가 그런 얘기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젠가 그저께. 예. 그만큼 가용한 수단이면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단지 이제 보고 있는 거겠죠. 단지 이제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과거의 노무현 정부 때 한번 난리가 한번 났잖아요. 종부세 올려가지고 뭐 징벌적 뭐 이런 징벌적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버블 세븐 이야기도 있었고요. 네, 글쎄 말이에요. 그런데 버블세븐 얘기 오랜만에 듣네요, 진짜. 뭐 예. 분당, 뭐 강남, 뭐 나 소초, 뭐 방배 다 듣는데
근데 저는 세금 문제 안 건들 수가 없어요, 이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뭐 우리가 이게 어제 KBS 열린 토론이 특집으로 또 부동산 관련 이슈를 다뤘습니다. 그런데 또 이 거래세인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낮추면 이게 이제 지방에서는 상당히 큰 재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약화될 수가 있고 지방과 수도권도 사실은 부동산 관련된 현실이 또 다르거든요. 자, 이 보유세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또 내년 선거를 앞두고 민감한 이슈인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결국 뭐 세제의 내용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언급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저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미치는 파장에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토호제를 서울시 25개구로 전면 확대한 것은 그동안 강남 플러스 몇 개구에 한정됐던 이 부동산 보유세 관련한 거, 조세 저항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측면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벌써 15명의 그 서울시 구청장들, 야당 소속이지만 이분들이 토호제 폐지하라고 벌써 요구하기 시작했고, 나머지 10명의 여당 소속 구청장들만 좀 더 지켜보자, 뭐 이런 유보적인 입장이었던 걸 보면 이미 정치화 돼버릴 이슈가 된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 시점에서 보면 여당에 상당히 불리한 계기가 된 거고, 결국은 이게 아마 그 수요 억제와 규제, 그 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데, 네. 이게 기본적으로 땅이 작은 이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성이 반영된 게 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 욕망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시장 논리라고 하는 부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하고 이게 선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쟁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당에 상당한 부담이 작용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수도권 선거, 특히 서울 선거에서는 상당히 호재를 잡은 게 아니냐, 오늘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여당에서는 아마 이게 내년 선거 전까지 이 집값이 잡힌다는 게 확인이 되면 오히려 역풍의 이제 역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현재 보면 또 그동안의 경험치를 보게 된다면 그렇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게 지금 상황 아닌가 생각이 돼요. 잠깐만, 이제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걸 장현미 대변인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실제 집값이 잡히면은 이 정책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진성준 민주당 의원, 지역구가 서울 강서구입니다. 보유세 인상에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금 더 용기를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집값을 못 잡는 것이 선거에 더 큰 위험 요인이 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체로 민주당 의원들이 공감하는 상황입니까?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말씀 주셨듯이 이제 선거, 뭐 꼭 선거가 아니어도 조세 제도를 개편했을 때는 그 역풍과 어떤 조세 저항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교하게 수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그런 것 같습니다. OECD 평균치로 봤을 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상당히 낮은 편이고 거래세는 좀 높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단순히 모든 부동산 소유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되도록 정책 설계를 할 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는 기본적으로 실거주자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 시장을 안정화시키려면 뭐 공급 대책도 필요하고 하지만 서울 수도권의 공급 대책을 하는 데는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게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가구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 유인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세제 개편이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는 건 분명하고, 왜냐하면 보유세가 실제로 여러 이 다른 타 국가에 비해서 낮은 부분이 있으면 보유하는 데 대한 어떤 부담이 올라가고 거래세가 낮아진다면, 거래세는 또 높은 편이니까 그런 식으로 1가구 1주택자는 또 거기서 열외로 하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이 조세라는 부분은 대통령께서도 가장 좀 최후의 수단으로 예. 가동시키겠다고 말씀을 이제 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으로 지금 당장 세제를 뭐 손질한다, 이런 기류는 아닌 것 한 가지만 같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는 아직 조정되지 않았으니까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는 민주당의 분위기는 일단은 보유세는 조금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은 편입니까? 그렇지는 않은 겁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수기는 해봐야 된다라는 의견이 네. 많은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으니까 듣고 강전의 전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진성준 의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네.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진 의원의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보유세 좀 올리고 그리고 이제 양도세를 좀 낮춰주고 이런 전반적으로 좀 안정된 기미가 좀 보일 거예요. 그럼 일부가 반발하겠죠. 근데 아주 정치 논리로 접근한다면 선거 때문에 지금 세제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하니까 얘기를 좀 아끼는 것 같은 기류가 예. 보여요. 민주당에. 말하고 싶은 걸 대단히 자제하는 게 제가 느낌이 역력해 보이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뭐 이런 말은 조심스럽긴 한데 그 좀 아파트가 높은 지역, 그건 민주당이 당선될 가능성이 낮은 지역들이에요. 굳이 따지면 아예 대놓고 정치 논리로 따져 본다면 그 전반적으로 서울의 아파트, 서울 얘기를 많이 하니까 서울의 아파트 예. 평균가격이 10억쯤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대단히 공허한 얘기예요. 지금 아파트의 10억 정도를 고가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은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몇십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으면서 10억이 고가니까 이거 제재해야 된다면서 토지거래하고 그러다 묶어버린 거거든요. 이래서 탁상공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유세 문제는 아직은 뭐 이제 본격화된 것 같지 않아요. 나오면 1가구 1주택 거 빼야 돼요. 그거 1가구 1주택도 포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까지 완전 열애시키면 나중에 1가구 다주택만 보유세 내잖아요. 그럼 논란이 또 생겨요. 이럴 땐 정말로 혁명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럼 놔두든가 놔둬서 비싸게 가든가 말든가 놔두고 그냥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부자는 부자대로 자유방향에 따라 놔두든가. 네.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정책 많이 했는데 계속 올랐잖아요. 지금도 벌써 아까 말씀처럼 몇 번 했는데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아예 화끈하게 놔두든가 시장 논리에. 하려면 화끈하게 혁명적으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아무런 대책 안 됩니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어제 이 부동산 특집에 나왔던 한 패널도 망치로 두들겨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강신혜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구동성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나오는 의견들을 보면 서울과 경기도 12곳, 서울 전부와 네. 경기도 12곳 지역을 묶었는데 왜 인천은 묶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인천의 풍선 효과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수요자들이 살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른바 한강변, 네. 한강뷰 이 로망이 사라졌다라는 지적. 세 번째로는 이제 전세 물량이 상당히 걷어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이번에 11호 부동산 대책이 완결판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지금은 일단은 수요 자체를 좀 억제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연내에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국민들께서 굉장히 이걸 뜨거운 감자로 보고 계시는데 공급 대책 나올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보유세 논란을 보면서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유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는 세금으로 부동산값 잡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지만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경제부총리 이런 사람들이 보유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진성준 의원 등 해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11호 대책이 나오니까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적어도 감정적인 반감 같은 것들이 지금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뜨거 하면서 보유세에 대해서 민주당이 함구령을 내려버렸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정부가 지금 무언가 준비를 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는 오버하게 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보여주기식 지금 보유세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린 것처럼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과한 형태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은 이게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나가겠다는 방향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같은 불안한 상황에서는 국민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정치권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교수님,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 여권 인사 또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 서울 강남 지역 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집을 몇 채씩 보유하고 있다. 또 갭투자,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를 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데 반면에 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은 그렇지 않느냐라고 이제 또 반박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아마 국회의원들 전수조사를 하면은 상당수가 지역구의 집과 또 이 서울에 특히 강남 지역에 아마 주택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많을 거예요. 어떤 신문 보도를 보니까 한 60여 명 정도 여권 의원인 설도 있던데 아마 이번에 누군가 조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특히 이제 문제는 지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 결정을 하는 분들이 전부 여기에 지금 연루돼 있다 보니까 작게는 뭐 10억, 한 5, 6억에서부터 많게는 한 3, 40억까지 시세 차익을 본 걸로 지금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전 이상경 차관의 경우
경우는 이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정책의 실무 최고 책임자로서 과연 계속 가는 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이게 우리 강 대변인 말씀대로 이게 이번으로 끝날 대책이라고 한다면 괜찮겠는데 분명히 더 이어질 거라고 보게 되고 또 점점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국민들이 이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취를 정리해 주는 게 오히려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사실 대통령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굳이 세금으로 잡지 않겠다는 말을 훨씬 오래전에 미리 해놓은 것도 굳이 지금 와서는 돌이켜야 될 상황이 될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 최근의 입장에서 보면 네. 굳이 안 하셔도 될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당시로서는 아마 다짐의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는 있었겠지만 지금 이제 정책 결정을 하고 그것이 실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검증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보면 이 부동산 문제는 이게 시장과 반시장이라고 하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제 균형점을 저희가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 투자든 투기든 이게 구별이 정확히 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명확한 선을 그어서 도덕적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이재명 정부의 사실 출범하자마자 바로 첫 번째 대책을 내놓았는데 네. 그때부터 이게 의도치 않게 이재명 권력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하게 됐고 결국은 지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큰 변수로 부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런 논란과 파장 또는 상당한 이 여론에 부각되는 것을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더군다나 이 국감 시점이거든요. 이 안을 이 대책을 최 교수님 보실 때는 내놓은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요? 아니 부동산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하니까 부담이 컸던 거예요. 선거는 내년 6월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거를 이제 진정을 시켜야겠다는 그런 선이었을 겁니다. 아마 이걸 가지고 뭐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정책으로 접근을 하던 게 이유가 없죠. 당연히 여권으로서는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네. 야당은 또 그 틈새를 파고들고 이런 이제 형국이 되고 말았는데 아무튼 지금 갭 투자 얘기 나오고 그러잖아요. 갭 투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갭 투자한 걸 비난할 수는 없는데 네. 솔직히 좀 솔직해져야 돼요 우리가. 방송도 그렇고 의원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이 부동산 문제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청문회 때도 교육부 장관은 논문 표절을 정확히 따져낸다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직책이 아닌 경우에. 근데 이것도 지금 국토교통부 1차관이면은 이건 바로 이 부동산 관련 차관이거든요. 근데 갭 투자를 했다? 갭 투자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제 와서 갭 투자 비난을 하는 게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욕망이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욕망이 있는 인간이니까. 예. 근데 이걸 지금 현재 그걸 막아야 된다고 정책을 내면서 이번에 낸 게 뭡니까? 10월 15일 대책이 2년 거주를 얘기했잖아요. 갭 투자 실거주입니다. 2년 실거주 안 하잖아요. 원래 그 갭 투자는 사놓고 딴 데 전세 사는 거 아닙니까? 저 이제 들어서 알아요. 옛날 그 개념도 없던 사람인데. 그렇다면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볼 때 아까 강 변호사님이 저기 무슨 감정선이나 단어 쓰는데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민감한 게 교육하고 부동산이에요. 이건 뭐 내가 뭐 잘못하고 잘하고 이런 건 떠나서 왜 너는 그렇게 높은 데 사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기 더군다나 바로 그걸 그 부처의 담당자인데 네. 고위공직자인데 그런 발언을 했다. 그리고 사과를 아까 다들 세 분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게 사과를 끝내고 이 얘기가 계속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이건 정말로 신중하고 무겁게 여당 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방금 전에 최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여론의 문매를 맡고 있는데 여당은 상당히 지금 여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장 대변인께서 네. 보시기에 지금 여당의 부동산 대책 지원,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팀이 오늘 네. 출범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10.15 부동산 대책 또는 부동산 관련 정책 대해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의미가 될까요? 일단 정부에서 연말에는 공급 대책을 구체적으로 내놓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과정까지 이제 시장이나 점검에 대해서 여러 뭐 의견들을 청취해가지고 정부에 전달하는 이런 역할도 할 것이고 또 거기서도 보유세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지는 않을 거라고 선을 분명히 긋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또 일단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답보가 되거나 아니면 좀 지연되거나 늦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법률을 좀 정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제출된 법안만 한 9개 정도가 돼서 이것을 어떻게든 하나로 모아서 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입법적인 지원 대책을 집권 여당으로서 좀 하겠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TF가 오늘 발족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어떤 내용이 나올지를 좀 지켜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전 대변인께 여쭤볼 부분은 지금 국힘의 경우에는 부동산 이슈를 최대 쟁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동혁 당대표가 이 관련 특위의 위원장을 직접 맡았습니다. 부동산이 최대 이슈다. 그래서 여건에 대한 총공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때문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어느새 지방선거 국면이 접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도권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거든요. 이번에 서울뿐만이 아니라 경기도권까지 묶여서 이러한 정책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또 여기에 대해 국민들께서 지금 현재 감정적으로 좀 반감을 갖고 계신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 TF 하면은 다른 의원들이 좀 선수가 높은 의원들이 단장을 맡는데 장동혁 대표가 직접 단장을 맡은 거고요. 다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대출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급 대책이 먼저 나와줘야 돼요. 공급 대책을 지금 정부에서는 뭐 디테일하게 준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유세 논란을 보았을 때 공급 대책도 정말로 구체적으로 나올 것인가 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제 3월에 우리가 신학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럼 보통은 1월, 2월 정도에 전세 이런 것으로 이사를 많이 갑니다. 그때 대란이 있었을 때는 바로 지방선거 직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공급 대책이 나올 때까지는 말하자면 지금 내로남불 형태로 나오고 있는 그 민주당과 그리고 정부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이 워낙 민감한 이슈다 보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7382님께서는 서울에서 아파트 공급은 한계가 있으니 세금으로 집값을 잡아야죠. 집값 이야기만 나오면 혈압이 오르네요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6772님께서는 20, 30년 올해 한 집에서 산 사람들은 보유세 피해 없도록 해주세요. 소득 수준 그대로인데 세금 내기 버거운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제 강전희 전 대변인이 이 국민의힘도 부동산 관련 특위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참 부동산은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이 공식을 풀 수 있다면 아마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을 다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대안을 가지고 있다면 안 내놨을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방법이 사실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땅이 작은 데서 출발한 문제이고 특정 지역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이게 나타난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이제 시장에 대한 또 인간의 욕망에 대한 규제를 과연 어디까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규제주의적이고 억제적인 접근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쪽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아마 오세훈 시장이 좀 더 민간 공급 위주로 확대하려고 했던 접근들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 공공주택 또 공공사업을 통해서 확대하려고 하는 거하고 이제 대척점에 놓는 걸 스스로 포지셔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내년 선거를 겨냥해서 상당히 그 균열선을 분명하게 잡은 게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 오늘 현재까지는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부동산이 선거에 미칠 영향 네 분과 함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번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또 정부 여당이 또 충돌하는 모습이고 오늘 서울의 15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들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해제해달라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도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먼저 최 교수님. 이 지금 부동산 이슈가 특히 이제 수도권이 되겠죠. 또는 미분양 아파트가 많은 지방도 부동산 이슈는 결코 가볍지 않은 이슈입니다. 지방선거 어떤 영향을 줄까요? 지금 당장은 아마 여권에 좀 불리해 보여요. 지금 당장은 우선 지금 몇 명의 이제 거론된 인사들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은 당장 대안 내놓기 어려울 거예요. 뾰족한 대안이 있겠어요? 과거 국민의힘도 정권 다 잡아봤던 정당 아닙니까? 그때 뭐 대책 별로 없었잖아요. 별 대안 없을 거고 아마 이제 몇몇 인사들에 대한 이제 뭐 이게 계속 공격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여기서 비판했던 것처럼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건 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당에서는 대책을 지금 고민한다고 합니다만 뭐 서울에 정말 공급할 지역이 있나요? 별로 없잖아요. 과거에 뭐 서초동 일대 뭐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그러고 했지만 뭐 그러고 나서도 잘 안 잡혔어요. 잡히지 않았고 그래서 공급 대책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또 무슨 수도권에 뭐 경기도 어디 뭐 이제 개발 택지 같은 거 얘기할 것 같긴 한데 뭐 그런 거 한두 방 아니잖아요.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워낙 서울에 또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이 구조가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의 이 소셜 구조, 스트럭처가 문제예요, 사실. 예. 이거 뭐 장기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얘기인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걸 이제 이런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격이 맥혀들 거라고요. 아니 갭 투자라는 게 원래 거기 거주하지 않는 건데 10월 15일 대책은 거주하지 말라고 거주하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갭 투자를 하더라도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실거주 그러니까 그게 실거주예요. 네. 지저 살라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인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상현 국토 1차관은 거기서 이제 차액 팔고 갭 투자를 또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런 10월 15일 대책을 내놓으니까 설령 당에서 사과했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아주 좋은 소재가 생긴 거예요. 공격할 소재가. 대안을 내놓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좋습니까 야당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당이 이제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 10월 15일 대책은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흔적이 보여요. 예. 보이는데 아까 15개 구청장님 말씀처럼 그게 아주 똑같이 그렇게 토지거래허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대책이에요. 대책을 안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어떤 서울의 몇 개국은 아파트가 떨어진 데도 있어요. 거기 왜 토지거래 허가를 해야 되니까 지자체장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또 받을 거예요. 받는데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부동산 이슈가 자꾸 이슈가 된 말이죠. 이게 안정되기 전에는 어쨌든 간에 국정의 지금 운영에 최고 책임을 지는 집권 세력은 여당과 정부거든요. 이건 뭐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마찬가지다. 네. 현재로서는 이 이슈는 뭐 여당에서 유리해 보진 않는데 정말로 진성준 의원 말처럼 이게 이런 기류 자체가 조금 잡힌 기류가 보인다. 그럼 역으로 좀 이제 아파트 가격이 좀 낮은 상대적 예.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은 별 얻을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건 정부 하기 나름입니다. 아직까지는 지방선거까지는 시간이 또 꽤 남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또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강진애 전 대변인 보시기에는 이 부동산 이슈가 상당히 지금 장동혁 대표가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는 등 국민의힘은 총공세 기류가 또 읽히기도 하는데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희 국민의힘이 그 최고위원 할 때 뒤에 그 백드롭이라는 게 있거든요. 백드롭 글씨를 바꿨습니다.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바꿨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밑에 작은 글씨로 부동산에 있어서는 김병기 그리고 주식에 있어서는 민중기 이런 것들도 명시를 해놨거든요. 이게 저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정책에 대해서 민주당이 너무 못 받아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문제가 됐던 거는 김병기 원내대표였잖아요. 잠실에 장미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본인은 과거에 옛날에 살던 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동작의 지역구에서 전세 살고 있고 장미 아파트도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정부에서 부동산 집값 잡겠다, 실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기회 주겠다라고 하면 네. 본인이 동작의 아파트를 사서 가고 장미 아파트를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미 아파트가 지금 재개발 호재가 있거든요. 지금 이미 한 채가 35억, 40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랬더니 김병기 원내대표의 반응이라는 게 대통령실 정책에 맞추겠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억울하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게 뭐 걸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앞서 말씀드린 감정선을 긁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부동산 대책 자체도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반응들이 국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말씀드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방선거에 미친 영향을 좀 중심으로 해서.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급 대책이 제대로 안 나오면 내년 새 학기를 앞두고 전세 물량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문제가 많을 거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뚜렷한 지금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도 없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선거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장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정책은 지켜봐야 된다.
더군다나 내년 지방선거는 오히려 내란 종식 성격이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고 있는데요. 책임 있는 집권 세력이라면요. 선거만 목전에 있다라고 해서 할 일을 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서울에서도 마용성 그리고 강남, 서초, 그리고 판교, 분당, 오름세가 너무 가팔렸어요. 근데 왜 전체를 다 지역했냐. 지금 이게 그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가 안 돼서 기본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려면 2 이상의 시도 관할구역에 걸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전역이 지정되고 경기 일부 아니면은 서울시장이 지자체장으로서 일부 지역은 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게 법률에 어떤 미비상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예.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그래서 다 차츰 풀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걸 너무 정치적 공세의 쟁점으로 가져가는 거.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갭 투자하지 말아라. 실거주해라. 당신은 갭 투자로 사지 않았느냐. 그리고 대출 받으면 안 된다. 당신은 대출 받아 사지 않았느냐. 그런데 과거에 대출 안 받고 갭 투자하지 않고 사신 분은 정말 손에 꼽을 정도예요. 지금 이 현실에 필요해서 이 한시적으로 아주 초고강도 대책으로 대출도 잡고 그리고 실거주에만 이제 가능하도록 제도 설비를 한 겁니다. 이게 계속 가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당신은이라고 저 당연히 국민들이 물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국민의힘은 비판하려면 대안을 내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 때 공시지가 다 원점으로 돌렸어요. 세금 못 걷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오히려 반기했어요. 금리가 낮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책임 있는 대안을 냈다는 인상은 받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부동산 더 토론하고 싶을 텐데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좀 중심으로 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근데 묘한 게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부분 일단은 정부 대책은 내년 말까지 유지를 한다고 합니다. 자, 서울은 25개구 전 지역이 이게 서로 다릅니다. 경기도는 12개, 유권자가 상당히 많은 지역 중심으로 했어요. 인천은 또 지정이 안 됐거든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아무래도 지정된 곳과 지정되지 않은 곳의 영향이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찌되었든 이게 풍선 효과를 막는다는 아예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의지로 한 거고 앞서 우리 그 장 변호사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하기 위해서는 2개 시도에 걸쳐야 되는 이상 시도에 걸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전체가 다 포함되고 일부 지역이 추가된 상황인데 지금 봐서는 아무래도 그 포함된 지역에서는 오늘 현재로 봐서는 여당이 불리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야당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선 것만은 분명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 이외의 지역도 결국 이제 앞으로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달려 있지 않느냐는 거죠. 풍선 효과가 거기까지 이어진다면 특히 지금 수도권이라고 하면 이 동쪽으로는 춘천까지 전철이 가고 남쪽으로는 천안까지 전철이 가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과연 수도권이 점점 넓어져 왔는데 이것이 전철 따라서 수도권이라고 하는 범위가 넓어지면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 결국 거기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결과적으로는 제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집값 동향이 시장 반응이 어떻게 지금 당장 나타나고 이게 이어지느냐가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내년 올 연말 연시 지나면서 선거 뭐 앞두고 특히 이제 이사철하고 겹쳤을 때 특히 이제 전세 시장이 지금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관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안내 듣고 KBS 열린 토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은 정치적 창견 시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안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쟁점이고 또 중요한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여러 안 중에서 지금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 또 법관의 외부 평가제 등등이 있는데 먼저 이야기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또 정치 쟁점화되는 것은 바로 사심으로 일컬어지는 재판 소원제인데 이 부분은 이번 개혁안에는 포함 안 돼 있고 이제 공론을 한다는 것인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당장 재판 소원제는 당론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바로 다음 날 정청래 대표가 또 사법개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당론 추진 절차를 밟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약간 엇박자는 있지만 결국 재판 소원제도 수순대로 간다. 통과가 될 과정으로 경로로 간다. 이렇게 최 교수님 봐야 될까요? 정청래 대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봐서 결국은 이제 밀고 나갈 것 같아요. 재판 소원제를 이제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도 상당히 조심해서 접근해야 돼요. 이 부분도 지금 부동산 얘기 우리가 열띠게 토론을 했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 법률적으로 완전히 갈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론적으로만 이것도 좀 이 정치로 접근하면 안 되는데 여야는 모든 사안을 정치로 접근하니까 지금 야당은 이제 이 부분을 또 이재명 대통령의 무슨 그 재판 관련시켜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주 전 타당치 못하다고 봐요. 일단 이 부분은 이슈가 제기됐으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헌법적인 법률적인 이런 논리와 이제 이론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아까도 이상경인가요? 국토일처안 저도 비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재명 대통령 영화식은 잘못된 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글쎄 어쨌든 저는 뭐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이걸 대단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민주당도. 근데 정 대표가 이렇게 나온다면 이것도 결국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 이후에 말씀 이따가 기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심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좀 더 강경론을 선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약간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결국 당론으로 추진하든 그렇지 않든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거고 이미 시한까지 정해놓은 사안인데 이 부분은 글쎄 우리 최 교수님 말씀대로 상당히 미묘한 문제고 이게 그 문진석 원내 부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생각했다면 선거법상의 그 조항을 없애버리면 될 일인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결국 간접적으로 결국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가 저기 끝에 가 있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에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이런 논의들이 민주당이 오랫동안 고민을 해갖고 사법개혁안으로 고민해서 이번에 내놓은 거라고 생각이 되면 뭐 진정성을 좀 일부 인정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부 5월 1일 이후 시작된 논의들이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보면 당장의 어떤 필요와 미래의 어떤 고려를 했다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리고 공감받을 수 있다면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지금 뭐 대법관 증언이라든가 이 재판 소원 이런 것들은 특히 그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여기 변호사님 두 분 계시지만 변호사들한테는 좋겠죠. 이게 변호사 강제주의 아닙니까? 재판 소원 가게 되면 그렇게 되면 법률 시장이 커지는 건데 이게 뭐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대한변협회장에 출마하시려고 이런 걸 내신다고 뭐 그런 말도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이게 뭐 법률 비용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증가시키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뭐 대체로 비교해 봤을 때는 고소고발도 많고 대부분 3심까지 간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부분 또 4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뭐 인권이라든가 기본권과 관련한 부분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재판 시간도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결국 국민적 그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 재판소가 이제 이른바 3심 이후에 재판에 있어서 문제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는 사실상의 사심제와 관련된 부분은 수기가 된다고 하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 장 대변인과 강전 대변인께 이 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법부 개혁안과 관련해서 5월 1일 이후로 이제 집중 논의되기 시작하지 않았냐라는 이 박명 교수님의 지적은 아마 이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 완성 부분을 거론한 것 같은데 한 두 가지가 쟁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 짓는 부분 그렇지 않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 또 두 번째는 사법부의 계획이냐 또는
이 야권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장악이냐? 장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 갈래가 있는데요. 야당에서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는 부분은 좀 새겨 들어야 될 텐데 현실은 기본적으로 대법관 증원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도 지금 14명의 대법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은 재판을 안 합니다. 법원 행정 업무만 해요. 재판에서 완전 배제가 돼요. 13명. 그리고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면 또 하지 않습니다. 그럼 12명. 12명이 1년에 몇 개의 사건을 처리해요. 4만 건이 넘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심리 불속행이라고. 이거는 실체 판단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이게 판례에 반하거나 어떤 아주 중한 그런 법률적 쟁점이 있지 않는 한 우리 들여다보지 않을 거예요. 이게 형사는 안 됩니다. 근데 민사, 가사, 행정 다 되거든요. 그러면 이 최근에 민사 사건의 심리 불속행 기각률이요 70%가 넘습니다. 민사보는 70.2%예요.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아예 안 봐요. 이건 이유도 설시하지 않아요. 왜 기각인지. 그냥 이건 요건이 안 되니까 심리 불속행 기각으로 한다라고 한 줄 쓰는 거거든요. 가사 사건 86.3%예요. 행정 78.3%. 그러니까 일반 법률 이 당사자들이 심리 불속행 기각만 면해보자라고 해서 대법관 도장이 필요한 거예요. 대리인의 전직 대법관이 들어가면 심리 불속행 기각은 못하겠지. 안 하겠지. 그 도장값이 몇 천만 원. 이게 정관예우예요. 이거는 사법시장이 제대로 운영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도 그러면 법원 행정처장을 외부직으로 하고 좀 소부를 좀 늘리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논의의 가속도가 5월 1일 이후에 붙었다고 말씀 주실 수 있지만 그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는 거. 사심제도요. 현실적으로 다 대법원 못 믿겠다. 이거 헌법소원으로 가져가자. 헌재로 가져. 이런 제도 설계가 아닙니다. 독일의 입법례를 보면요. 3심제까지 했는데 3심 판결 이게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거기에 반하는 판결이 나왔다라고 판단될 때 독일에서도 바로 헌재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들여다볼 여지가 있나라고 하나의 허들을 두고 극히 일부 사건만 헌재로 가는 거예요.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에 낸 의견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할 때라는 단서가 붙은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네. 이걸 논의조차 못할 것인지.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이라고 하는 건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제도 설계가 되면 이거 여야 정치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 당사자일 수 있고 누구라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특정인을 겨냥한 제도 설계가 절대로 아니라는 점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도중에 이어서 여쭤보면 사법개혁안이 이제 이 대법관을 정원할 수 있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지적하는 또 하나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에 22명의 맞습니다. 대법관을 임명한다 이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그런 말씀 저는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이 있고 무슨 대통령 몫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분할이 되는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임명권자 이제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물론 헌재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임명권자가 따로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야당에서는 임기 내에 1년씩 4명씩 올리는 건 아주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소부가 4명이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임기 안에 그러면 나머지 증원되는 대법관 전부를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건 맞아? 라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저는 이 입법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텀을 1년이 아니라 2년으로 둘 수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차기에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거고 논의의 첫발조차 못 되는 그런 이 어떤 항변으로 작용하기는 좀 부족하다고 예, 생각합니다. 논의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강전의 전 대변인께서는요. 저는 만약에 5월 1일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 무죄가 확정이 되었다면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사법개혁이라는 걸 추진이라도 했을까? 말은 사법개혁입니다만 그냥 사법부를 개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서 대법관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동안에 22명을 증언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법관평가 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 법관은 평가 안 받느냐. 국민들께서 그런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외부의 인사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외부 인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시민사회단체,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추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 법관들은 판결로서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관들은 극단적으로 빵점.
그리고 무죄 취지로 판단했었던 고등법원 판사들은 100점 만점. 이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법부의 독립이 완전히 침해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헌법 그 재판 소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사법권이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해 있다라는 것이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헌법재판소로 사건을 한 번 더 올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법안이 뭐 민주당 주도로 해서 통과될 수 있겠죠. 숫자상으로. 그때는 여기에 대해서 위헌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시 한번 헌법재판소로 가게 될 가능성들도 있거든요. 예.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인 수기 과정이 전혀 없이 민주당에서도 보세요. 원내대표는 당론으로 추진 안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당대표가 추진하겠다는 재판 거예요. 소원 사심제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이런 형태로 사법개혁 그 일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만 이런 형태로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 우리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법개혁관의 두 분 교수께서 전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최 교수님. 재판소원 이 얘기는 사심이라고 일단 단정하면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사심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어요. 사실상의 사심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무슨 정파에 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알겠는데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사심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 재판 소원으로 지칭하겠습니다. 네, 재판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헌법 111조에 의하면 법률이 정하는 헌법 소원에 관한 심판이 이제 헌법 소원이에요. 근데 사실 재판 소원은 사실 헌법 소원의 일종이에요. 헌법 소원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만 그러니까 이건 이제 직접 헌법 소원은 개인이 직접 하는 것이고 국민이 이 재판 소원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법 68조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 소원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법원의 재판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헌재법에 의하면 그래요. 헌법이 아니라 헌재법, 헌법재판소법. 근데 문제가 헌법재판소법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하려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재판소는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또 97년도에 헌재에서 이것도 위헌이라고 판정을 해요. 위헌이다. 헌법재판소 법이. 97년도 이렇게 했고 2022년도 가서는 더 확실하게 헌재법 68조에 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이 안 된다라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정을 또 내렸어요. 헌재. 자체 판정을 내렸네요. 자체 내렸어요. 이거는 그래서 대단히 논쟁적이에요. 이게 위헌이다라고 얘기할 근거가 전혀 없다고. 왜 헌재가 헌재법이 법원의 재판은 안 된다고 했던 것을 위헌으로 판시했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단정하기 어려워요. 근데 여야 이제 각자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부동산 얘기처럼. 그래서 저는 볼 때 이것도 조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헌법 그 101조에 있는 그 이제 법원은 최고법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구성된다. 최고법원은 대법원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과연 헌재가 이게 사심이라면 이건 최고법원이 이제 헌재가 되는 건데 사심이 아니고 재판 소원을 본다면 이건 헌재가 최고법원은 아닌 거예요. 역시 대법원이 예. 최고법원인 것이기 때문에 헌법 101조 위반도 또 아니라고요. 이거 주장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알겠습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건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 재판 소원 아니더라도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최 교수님 표현에 예민하다는 거는 정치적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라는 거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주장을 달리할 수 있다는 거고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완결한 판정이 어렵다는 얘기죠. 따라서 어느 정도 균형점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사법 개혁의 목표가 과연 뭔지에 대한 좀 진솔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여야를 불문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저는 부동산이 첫 번째가 돼버렸고 이 사법개혁안이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이걸 다루고 어디까지 진행시키고 이걸 이제 결국 조의대 거치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예. 이와 관련해서 이걸 어디까지 밀고 가고 이걸 국민 여론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이재명 권력의 그 지방선거 결과는 말할 것도 없고 이재명 권력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아마 상당히 그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상당히 정치적인 고려를 함께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 보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좀 앞서가려는 당과 조금 뒤에 서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완급 조절을 하려는 대통령실 간의 어떤 정치적인 관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관찰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께서 마침 조의대 대법원장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난 우리 이 시간에서 이 최창렬 교수께서 또 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이 사퇴 여부에 대해서도 발언을 해주셨던 적이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계속 또 강하게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정 대표는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자고 했던 조의대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면서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사퇴 압박으로 봐야 되겠죠? 당연히 사퇴 예. 압박으로 봐야 되고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좋게 생각하려 해도 5월 1일 날 그 파기환송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유력 정당의 유력 후보를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그렇게 전례 없이 빠르게 633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거기 적용되기가 좀 어려워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그건 그야말로 뭐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제가 물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겠다는 생각이 있었음직한 충분한 함정 의심을 살만해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지금 대법원장 그만두시오라고 얘기할 만한 건데 문제는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대법원장 압박 사태로 바로 연결되는 것. 이게 또 다른 문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차라리 법원행정처장을 불러다 놓고 국감에서 그런 다음에 그걸 조목조목 따져 들어와서 당신네 진짜 보니까 아무리 봐도 뭔가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것 같다. 상권분리 사업부의 동력을 떠나서 당신이 국민주권주의나 이 참정권을 침해하려 했던 거 아니라고 따져 들었으면 어땠을까. 차라리 그런 국민들의 설득력이 있었을 거예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거니까. 근데 이걸 바로 조희대 대법원장 보고 나가라 들어와라 뭐 증인이다 참고이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이건 너무하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정서가. 그러니까 5월 1일 날 너무 심하다는 판단을 많이 할 겁니다. 그럼 물론 유권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근데 이걸 바로 대법원장의 사퇴와 직결시켜버리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 이것도 그렇고 전부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는. 여기 무슨 부동산 전문가도 아니고 또 우리 두 명은 박 교수와 나는 지금 법률 전문가도 아닌데 예. 이게 이렇게 자꾸만 가면 말이죠. 이게 지금 최근에 그 장동영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방문했잖아요. 면회 가서 조금 다시 또 내란 프레임을 스스로 회복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민주당 너무 좋은 건데 아무튼 근데 이렇게 잠깐만 가면 이게 또 희석된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그래서 이 헌재법도 그렇고 이 재판소는 이것도 충분히 논쟁적 가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충분히 그리고 그런 나라 독일, 대만, 스페인, 오스트리아가 40년도 있어요. 저는 이거 40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논쟁 가치가 있는 건데 국민의힘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시키는 태도도 대단히 잘못됐고 그래서 이건 여당도 그리고 어떤 개혁의 대상인 사법부도 같이 참여시키고 해서 이렇게 가면 지지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고 너무 밀어붙이면 또다시 지지율이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 예. 그런 말씀드립니다. 박 교수께서는 이 정청래 대표의 거듭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거론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아마 조희대 사퇴가 민주당이 보는 사법개혁안의 분기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수단은 탄핵인데 이게 탄핵으로 몰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거고 그 전에 어찌되었든 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줬으면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건 조희대 거취를 아마 그들이 말하는 사법개혁의 출발점이자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가봅니다. 우리 청년들이 고수익 고임에 빠져서 캄보디아를 갔다가 강금 구타를 당하고 피해자 신분에서 피해자로 전환되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들을 KBS 뉴스를 통해서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 강진우 전 대변인께 여쭤봅니다. 지금 국정감사가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데 현지 대사관이 상당히 안일한 대처를 했다라는 지적이 나오네요. 그렇죠. 뭐 이번에 국감을 현장으로 캄보디아까지 가기 예. 전에도 언론에서 여러 가지로 좀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그 범죄 단체로부터 탈출한 청년이 캄보디아 대사관에 갔더니 영업시간 끝났다라면서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등 이런 보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러한 관련 사건들에 대해서 인지하고 보고하고 후속 조치하는 과정에 지금 대사가 여전히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명확히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고가 들어간 사람이 330명인데 그중에서 뭐 몇 명이 송환됐는지 이런 것조차 대사관이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외교적 공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이미 뭐 대사가 이재명 정부가 시작이 되고 기존에 있었던 대사를 뭐 결국에는 경질 형태로 나오게 한 다음에 후임 대사가 임명되지 않은 부분 이거를 지적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이미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제는 캄보디아 경찰과 우리가 공조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코리안 데스크도 설치가 난망한 상황에서 캄보디아에서는 결국 TF라고 하지만 본인들이 수사한 자료를 한국에 일방적으로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 이 범죄 단체들이 최근에 도망간 과정에 있어서 캄보디아 경찰들이 정보를 줬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프린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캄보디아 정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우리의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최전방으로 가장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알겠습니다. 캄보디아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장현민 대표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여야 간에 니탄 내탁 공방할 사안도 아니고 정말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이 캄보디아에 가서 피해를 입고 또는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등 이런 부분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떤 부분을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는지요? 이게 기본적으로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캄보디아라는 건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도 없고 또 비협조적인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파악이 안 된다면 말씀 주신 대로 당연히 디테일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범죄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래요. 처음에는 몰라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관련 판결문들을 보면요. 이런 조직 범죄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캄보디아, 동남아, 중국 등지에 총책을 두고 다 한국인들이 중간 거점 역할을 하면서 모집하는 거예요. 대포 통장 만들고 그리고 허위 법인 만들고 또 사람들 해가지고 다 밑으로 점조직처럼 하는 거예요. 예. 몰랐다, 아니다라고 해서 법원이 몰랐구나 이렇게 봐주지 않습니다. 대단히 엄벌에 처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범죄단체 조직죄로 가중으로 처벌까지 합니다. 처음에 가고 그 범행에 같이 가담하다가 나중에 감금까지 되고 나가겠다고 하는데 못 나가게 하고 이러면서 이게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태를 풀려면 야당도 왜 피해자들을 안 구해오고 가해자들, 범죄자들만 구출해야 하냐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사실이 아닌 걸 알면서도 얘기하면 진짜 나쁜 거고요. 모르면 무능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야당도 이게 협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캄보디아 관련돼서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되는데 벼랑간 이 중국 이슈로 옮겨가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 이 입국한 사람들이 뭐 범죄 또는 체류, 불법 체류 등이 이제 부각되면서 무비자 이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 중국 입국에 대해서 이게 상당히 정쟁화되는 상황인데 일종의 협중 정서를 유발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는데 박 교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이게 섞여버리는 가능성이 있는 게 돼버렸죠. 결과적으로는 특히 이제 중국에서 아마 대대적인 그 폭력 조직 소탕이 이루어지면서 이 중국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들로 이들 조직이 이제 이동하고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캄보디아처럼 이런 현상이 이제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거고 그러면서 보면 중국 관련한 그 우리 내부의 정서도 상당히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싶고 이게 문제는 이게 구별하기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인 예. 거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이 아닌지에 대한 부분 등에서 그러면서 보면 이게 중국과는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5천 년을 함께 해온 역사이기 때문에 참 난감한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상당히 그 중요한 포인트에 알겠습니다.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최 교수님께서는 모든 이슈가 정치화되는 걸 경계하셨는데 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상당히 정치 쟁점화되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것도 정치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야당이 뭐 야당에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야당이 반대하는 정당이니까 그렇게 하긴 하는데 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도 뭐 그렇게 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슈에 따라서. 그런데 이번 국민의힘은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번에 캄보디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을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대안도 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야당도 이걸 바로 반중 중국 입국 비자를 뭐 취소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성급한 게 아닌가. 중국 사람 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 중국에 뭐 솔직히 뭐 조선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런 많이 있었죠. 보이스피싱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국민적인 일부의 생각이 있는 것도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걸 바로 야당 제1야당이 중국에서 입국 무비자를 취소하자 이렇게 가는 건 좀 성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말씀 주셨습니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강전의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